번째 시간은 우리나라 이제 연금제도에 대해서 갈 거예요. 연금제도. 자, 우리나라는 총 사실 이제 5층 연금이라고 불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3층 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시작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사회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고객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이재명이가 어떤데, 윤석열이가 어떤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약간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재밌는 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민주당을 이제 지지한다 라고 하면, 민주당은 이제 진보잖아요. 진보의 핵심 가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난 보수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뭐냐? 라고 물어봐도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세일즈를 하면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보험은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한 질문만 하면 돼요. 보험은 왜 싫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 무지성이라고 해요. 무지성.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뭔가 싫어하거나 뭔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험이 왜 싫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보험에 관련 영상을 올리다 보면 막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험 설계사는 쓰레기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사기꾼입니다. 이게. 근데 왜 보험 설계사는 사기꾼이냐고 라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야, 이런 거랑 똑같아. 연예인은 돈 많이 벌잖아. 연예인은 돈 쉽게 벌잖아. 의사 새끼들은 뭐 해가지고 그거 좀 한다고 하고. 변호사 새끼들 다 사기꾼 새끼들이야.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가. 근데 중요한 건 왜가 없어, 왜? 따져보면. 그 무지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을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을 때, 물어봐요. 혹시 옛날에 보험 설계사 한번 맞은 적 있냐고. 아니면 옛날에 뭐, 실연의 아픔을 보험 설계사가 줬냐고. 아니, 부모의 원수가 보험 설계사냐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요. 지인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보험 내가 권유하면 너 되게 싫어할 거지? 물어봐요. 싫다고. 왜 해? 물어봐요. 내가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근데 왜 싫어해? 그잖아요. 보험이 부담스럽대요. 아니, 내가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험을 내가 들라고 했어요. 15만원짜리 건강보험만 뽑아갔어요.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근데 왜 싫어하냐 이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굴레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진보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알아두세요.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이에요.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 그래서 보수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끔 하고 모든 거에 자유를 부여해서 서로 우열과 열성이 막 지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자연적인 계급 형성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보수는 뭐냐면 그래 그런 걸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보수예요. 진보가 사회주의는 절대 아니지만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결국엔 자유시장 경제체를 부정하고 이제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는 형태잖아요. 차별대상 비스마르크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이제 막 제국을 통해 나라가 협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야 얘네들 말 너무 많이 안 듣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얘네를 통제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네 65살부터 너네 죽을 때까지 내가 나라에서 돈을 줄게. 그럼 너네 늙어서 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연금제도는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회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연령 이상 되면 일정한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거. 근데 그때부터 연금제도는 잘못 설계되었던 게, 그 당시에는 그 연금제도가 사실 말이 됐어요. 왜 말이 되냐면, 자, 철회대랑 비스마르크 같은 거는 제가 정확히 1600년대 혹은 1800년대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니까 이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어? 네, 끼케봐야 60대 중후반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조금만 줘도 됐거든. 근데 이런 연금제도가 쭉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보니까 연금제도의 최대 핵심 이제 단점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금제도가 시작이 됐고, 대부분 지금 국가의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연금보험 제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러한 역사를 배경을 가지고 와서 정착이 돼서 현대의 어떤 사회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맞춰가지고 지금의 제도가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층 연금 제도라고 하는 이제 맨 밑에는 공적 연금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하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 연금, 여기에는 이제 기초 연금,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등으로 이제 개별되는 형태의 연금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떤 성인이든 간에 무조건 버는 급료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나라가 징수해 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준조세라고 얘기해요. 준조세. 왜냐면 조세는 안 내면 탈세잖아. 그렇죠? 근데 준조세는 안 낸다고 탈세는 아니야. 네. 근데 조세에 가깝기 때문에 나라가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것들. 왜? 국민연금마저 안 떼가면 너 노후에 너 나라 탓하면서 자살할 거잖아.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떼가는 거예요. 과거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자영업자들은 안 냈어요. 안 내도 막 연체했다고만 알려주지 어떤 불이익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국민연금.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 누가 어떻게 내고 있어요? 모를걸? 모르죠.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도 모를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내 연금, 내 노후에 가장 중요한 1층을 담당하는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맞춰볼게요. 아마 지금 우리 김태균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사실 부모님이 경제활동에 계시면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밑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소득세를 안 한다. 그럼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보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소득이 잡히고 있으면 그냥 연체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네. 국민연금 공단 들어가면 요새는 워낙 잘 돼 있는 게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KB 인증서나 신한 인증서, 토스 인증, 뭐 별의별 인증, KT 인증으로 그냥 금방 줘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자기 노후가. 네. 그래서 요거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고. 자, 근데도 이 사각지대를 피해가지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얘도 무조건 준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소득분이 70% 미만은 다 줘요. 네. 그래서 평균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나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나이치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높으면 얘를 안 주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기초연금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나 길거리에서 나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복지 잘 되는 거거든. 왜? 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다르게 기초수급자라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공무원연금 아까 살폈다. 국민연금의 2배 내지 2배가 좀 더 많은 돈을 떼가지고 나라에서 따로 운영해줘가지고 이들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국가의 위상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노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공무원은 30년 했다, 40년 했다, 어디 출신이다, 뭐 토지공사 출신이다, 한국은행 출신이다, 전기공사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고 막 길에서 막 나자빠져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래 봐. 국가 유상이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큰 건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강제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 연금,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외우세요. 그냥 다 외워요. 다 외워요. 그냥 국민연금을 얘기할 때는 항상 소득 대체율만 생각하면 돼요. 소득 대체율. 뭐냐면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완벽한 숫자나 이런 건 조금 다 틀릴 수 있다. 용어도 마찬가지. 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3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네가 4.5% 회사가 4.5% 9%를 낸다며요. 그쵸? 그럼 93 27만 원 내잖아요. 국민연금에 27만 원 내면 얘를 가지고 너 나한테 얼마 불려줄 건데 65세 이후에 라는 건데, 이 목표가 뭐냐면 너가 평균적으로 벌던 돈의 42.5%까지는 내가 맞춰줘 볼게 라고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 500을 벌었어, 총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40%면 200만 원까지는 맞춰줘 볼게. 뭐래? 이 목표가 소득 대체율인 거야. 국민연금의 목표.
목표치가 얼마야? 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생각보다 국민연금에서 많이 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왜냐? 이 소득 대체율 42.5%, 42.5%가 이걸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40%로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더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1번 테마였고 국민연금은 2번 테마는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 인구 구조가 어땠냐면 요렇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0세, 여기가 100세면은 경제활동 인구 여기가 20세부터 이제 65세까지였거든. 요런 인구 구조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요렇게 바뀌었다. 그죠? 네, 요렇게. 애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돈을 버는 사람 누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가 얘네를 먹여야 되는데 얘네가 얘네를 먹여야 되는데 이 소득 대체율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가다가는 뭐예요? 현재로 가다가는 그 조사기간마다 다르지만 통상 2053년에 국민연금이 빵원이 된다. 그럼 2053년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 54세? 네. 국민연금 받으면 10년 남았는데 이미 연금 빵이 돼버렸어. 내가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이었으면 아까 제가 우리 남자들이 하던 표현이었지만 좀 과격한 표현이었으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이러면 내가 40년 동안 개처럼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기껏 다녀왔던 이런 때 같잖아. 근데 왜 빵원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연금 개혁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연금 개혁의 핵심은 뭐냐? 야, 너네 9% 내지 말고 너 이제 지금부터 13%씩 낼게. 하는 거야. 팀장님, 월급 300 받을 때 이거 떼인 것도 엄청 억울했잖아. 근데 1.5배 더 떼겠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소득 대체율 30% 내릴 거야. 35%만 줄래. 요런 느낌의 지금 연금 개혁은.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에서 했다가 올해 초 이제 작년에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에서는 화염병 날라고 막 사람들이 불질러버리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뭔 개소리냐. 왜 내가 얘네를 먹여 살려야 되냐. 내가 얘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국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설명할 땐 소득 대체율과 연금 개혁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소득 대체율을 40%를 받으려면 핵심 포인트 뭐냐면 팀장님이 이 돈을 40년 동안 냈어야 돼. 나라가 40% 약속한 건 네가 이렇게 40년 동안 냈다라면. 근데 네가 늘 월급이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까지 갔으면은 54만 원씩 냈을 거 아니에요? 네. 늘 이렇게 냈다라면 40년 평생 동안 냈다라면 요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 연수가 어때요? 조사 시기와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19년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지금 부부도 가입 안 되고 있잖아. 저는 한 달에 2만 원 내고 막 그럴걸요? 아버지 들어갔으면 한 2, 3만 원 내고 있을 거야. 그럼 뭘 받아, 나중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19년밖에 안 된다 치면 얘 소득 대체는 바로 20%로 떨어져요. 근데 이 20%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그림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그림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백날 내고 그냥 기초연금 수준에 그냥 한 4, 50 받는 거예요. 노후에. 파산 아니, 파산? 자동차 한 달 할부금도 못 내겠다. 그죠? 부부랑 애들 통신비만 4명만 해도 4, 50은 나오겠다. 보험료도 못 내.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일하면 돼. 80년까지. 계속 일하면 돼. 네. 공감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세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안 해보면 모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택시를 탄다, 버스를 탄다, 코엑스에 갔어요. 대구에 현대백화점 갔어요. 거기에 화장실 가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해주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내가 봤을 땐, 이분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자신의 뭔가 큰 목표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실 거다. 결국엔 사시다 보니까, 본인의 생계보다도 본인들이 아직까지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라도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내가 오랜만에 동창자 만났을 때 술이라도 한잔 살 수 있고 같이 돈 모아 제주도라도 한번 갈 수도 있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층 공적 연금이었고요. 자, 그럼 2층 연금은 뭘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너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제일 나를 규정하는 제일 큰 사회적 규정은 국가예요. 두 번째 뭡니까? 대구 사람, 서울 사람, 지자체죠. 네. 내가 어디 집 사람인지. 그 다음 뭘로 또 규정돼요?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 그 다음 어느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나를 속하는 건가요? 국가, 내가 살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인생에 사람은 3분의 1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층연금은 퇴직에서 직장이잖아요. 연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층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체가 어디가 되면 회사, 즉 기업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 퇴직연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두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금을 안 주면 징역 가죠. 네. 그죠? 이거 안 주면 징역 갑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하나, 첫 번째 DC형이 있고 DB형이 있고 이제 IRP가 있는데 뭐냐면 DC는 확정 기여형, 그 다음에 여기는 확정 급여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도입해야 돼요. 근데 얘를 도입을 안 했다. 그럼 퇴직금을 줘야겠죠. 뭐 퇴직금에는 그냥 계좌로 꽂아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일리 넣어줘야 됩니다. 퇴직자에.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이 두 가지 제도가 다 살아있지만 그냥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 두 개를 회사가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직원이 퇴직할 때 이 계좌로 넣어줘야 돼요. 왜 그냥 계좌로 안 넣어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 첫 번째 세금과 그 다음에 중도 인출 사유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퇴직금은 자 우리나라에는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어요. 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가 붙고 소주를 사 먹으면 주류세, 담배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세가 있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원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AFP까지 딴다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부터 쭉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퇴직금 제도에 의거해서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IRP로 가야 이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퇴직금, 이건 이게 퇴직연금인데 이걸 합쳐 퇴직급여제도라고 하죠. 퇴직급여제도. 급여제도 안에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거예요. 퇴직급여제도는 뭐냐면 이 퇴직급여는 사람들이 함부로 쓸 수 없게끔 해놨어요. 퇴직급여를 내가 개인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집을 네? 무주택자가 집을 그죠. 집을 구매할 때. 네. 또 병에 걸리면 그렇죠. 의료비. 또 학자금. 네. 여기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퇴직금을 개인이 못 쓰게끔 해놨습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국민들 해줘야 되는 지금 이게 엄청 휘청휘청거리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 이제 나라가 속된 말로 이제 조질 수 있는 건 국민을 일대일로 조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업을 조지는 거죠. 법으로 해가지고 정해서 너네 이거 안 주면 다 징역 보낸다. 그리고 너네 이거 만들어줬지. 그러면 이거 얘네가 못 빼게 해. 빼는 건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놨어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가 세 가지라고 했죠. 다시 첫 번째 주거,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교육.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목돈 들어가는 세 가지는 다 해놨네.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됐어요. 퇴직급여 가입한 사람들이 100명이나 치면 3명만 이거를 퇴직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나머지 97명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사유로 다 뺏었어. 그러면 다 보세요. 자, 여기 물론 지금은 한 9%대까지 올라왔어요. 10%. 100명이 퇴직금을 받으면 10명 정도는 이걸 연금으로 받는데
90명 여전히 집을 사든 대출금을 갚든 뭐라든 할 때 쓴다는 겁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느낌 와요. 1층 공적연금 제도가 흔들거려. 이것보다 불안해. 아까 말했던 대로 인구구조청도 마찬가지고 연금 계약도 있어. 얘 갖고는 사실 내가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 잘 받아가지고 넷플릭스랑 집에 4명씩 내 가족 통신비 내면 끝이야. 그쵸? 두 번째, 그럼 회사를 다니는데 두 분은 심지어 이 강의 듣는 우리는 퇴직연금도 없는데? 그쵸?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1000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데이터 찾아봐야겠지만 나머지는 뭐야?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한 2,800만 명 돼요. 5천만 인구 중에서. 나머지 2,200만 명은 뭐예요? 노인, 학생, 미취학 아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반 이상 될 거고. 반 정도인데, 그 한 2,500만 명 된다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반밖에 안 돼. 나머지는 뭐예요? 프리랜서, 우리 같은. 네.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 수영 강사, 헬스 트레이너, 보험 설계사, 다단계 판매원, 자동차 판매, 다. 우리가 프리랜서. 직장 다니는 사람 10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 중에서도 100만 명만 연금을 받고 900만 명은 이거 집 살 때 쓰고 애들 학교 갈 때 쓰잖아. 그러면서 5천만 인구 중에서 100만 명만 이거 연금을 쓰는 애. 그럼 얘도 공적연금 박살, 산신연금 박살.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인구 노무는 다 어떻게 되지? 그냥 다 박살. 이게 다시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 노인민군율 1위? 금융문맹률 1위? 자살률이도 지표로 드러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사실 얘가 가고 있는 중간밖에 안 되는데도 이래. 가고 있는 중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10년 있으면 더 박살난다는 거죠. 그쵸? 확정 기여형은 뭐냐? 회사가 이 퇴직연금 운용사, 그러니까 저 같은 핵사분자산운용이라고 해서 삼성증권이거든요. 삼성증권에 저는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코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뭐냐면 회사 대 회사가 그 계약을 맺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난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 그럼 얘가 여기 삼성증권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월 뭐 직원 수가 20명이면 매월 뭐 1000만 원씩 여기다 보내면 얘가 막 운영을 해줘. 네. 그래서 퇴직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요게 이제 확정 그 기여형이고 확정 급여형은 이 사내에서 적립하는 거. 회사 내에서 적립을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거. 특징이 있어요. 확정 기여형은 매월 회사가 돈을 내거든요. 어떤 운용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회사가 매월 돈을 내니까 그 퇴직금에 대한 적립되는 재원들이 좀 안정적이야. 매월 내니까. 근데 확정 급여는 회사가 갖고 있잖아. 그럼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 못 받으면? 네. 어떻게 돼요? 네, 소송해야죠.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민원 접수하고 소송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또 여러분들 피 같은 세금으로 이제 기업이 해창권 퇴직금을 다 이제 세금으로 이제 메꿔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개인형 RP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개인이 계좌가 있으면 회사가 그냥 쏴주는 거고 그쵸? 이런 거다라는 거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나라에서 봤을 때 야 공적연금 흔들흔들 퇴직연금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3층이 뭐가 올라요? 3층에 이제 사적연금 즉 개인 연금 돌아오고 그다음에 여기 4층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주택연금 그다음에 농지 연금 등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적연금 가기 전에 이제 4층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주택연금은 요것만 또 기억하시면 돼요. 요건 그냥 외워버리자고 그냥. 자, 공시지가. 자,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공시지가 기준. 12억 이하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만 돼요. 2, 3주택자가 몇 년 이내 매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막 마치 무슨 그 옛날에 무슨 대출일표처럼 이렇게 쭉 있어서 여기가 뭐 1억, 2억, 3억, 4억, 5억, 12억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나이가 뭐 65세, 66세, 66세, 67세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뭐 238만원, 245만원, 뭐 360만원 이렇게 표가 있거든요. 내가 해당하는 집하고 나이 찍으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나와. 네. 근데 대략적으로 했을 때 뭐 8억 기준 뭐 8억 기준 내가 70살이다 그럼 쭉 하면 여기서 한 280만 한 260만 원 찍힐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70살에 공시지가 팔아보면 시골가 보통 10억, 11억 정도 하겠죠? 요 집을 나라 좀 담보 이제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 줄게. 얼마씩? 260만 원씩. 네. 그다가 너 죽으면 이 집은 땡큐 우리가 가져갈게 하는 게 주택연금. 네. 농지연금도 똑같은 구조예요. 네. 이건 뭐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살다 보니 내가 현금이 없네. 가진 게 집밖에 없어. 네. 그럼 이거를 지금 내가 뭐 당장 팔고 이거보다는 나라한테 주고 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줘 라고 하는 이제 주택연금 제도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식이 좋아한다 안 한다? 안 좋아한다. 극혐한다. 네. 왜? 자식이 한 60 됐어. 네. 사람은 이제 자식도 노후 파산 직전이야 이제. 네. 근데 바라보게 된 거야. 우리 아버지 저 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주택연금 돌릴 때 피 거꾸로 섰는 거냐 이제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물론 보증을 해줘요. 뭐 보통 그냥 통상 그냥 쉽게 생각하면 50%까지 보증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 70살에서 260만 원씩 받았는데 71살에 사망했어. 3천만 원 받고 8억짜리 집을 막 3천만 원 받고 사망해. 그런 통상 쉽게 생각했을 때 4억은 가족한테 줘요. 네, 남은 건. 네. 줍니다. 뭐 한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3천, 10년에 한 3억 6천. 그래서 한 7억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망해버리면 이제 남는 8천만 원은 국가가 갖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30년이 지났네? 그럼 얘가 그때도 8억일까? 아니죠. 얘 그때는 20억일 거거든. 실거래가, 그죠? 근데 나는 받은 게 7억 2천밖에 없어. 네. 국가는 12억을 그냥 아리가또 하고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잘 쓰면 좋아요. 주택연금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잘 쓰면 좋은데 사실 이게 약간 끝이 막혀있는 골목길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택연금은 감이 있어야 돼. 그럼 1년에 도대체 몇 명이나 하냐? 한 달에 평균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신청자 수가 9,0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이 안 돼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매월 파산 신청한 사람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택연금은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크거든 이 장벽이. 네. 근데 이거 진짜 뭐냐? 우리가 재무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추천했던 어쩌면 한 지방에 한 3, 4억짜리 아파트 이제 한 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른 나이에 해버리면 괜찮아. 지방은 집값이 오를 일도 없고. 네. 근데 서울에 살다 공시지가가 또 10억, 13억 넘어버리면 이건 주택연금 못 돌려요. 그 사람 어떻게 13억, 내가 영등포에, 자리 갖고 있어. 한 18억대. 예. 근데 진짜 현금은 없어. 근데 집은 18억짜리니까는 건강보험료 오지게 나와요. 막. 차도 내가 좀 잘 나갔었으니까 막 렉서스 끌어. 2,500cc, 막 3,000cc. 한 달에 건강보험이 막 90만원씩 나와. 건강보험료만. 사대보험료인 건강보험료 있죠. 그래서 내가 보험료도 내야 돼. 통신비도 내야 돼. 애들 용돈도 좀 줘야 돼. 내가 이마트만 장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한 달에 생활비 4, 500씩 나가는데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집 팔고 이사 가야지. 근데 집 팔면 또 어떤 게 발생해요? 이 현실이에요. 집 팔면서. 근데 돈이 없어서 팔잖아. 그러니까는 좋은 가격이 가요? 금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혹시나 금매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원래 내가 18억까지 찍었던 집인데 지금 팔면 10억밖에 안 돼. 근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가 9억에 샀는데 10억에 파니까 6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냈어. 복비 나가. 부동산 등기 쳐야 돼. 네, 또 새로 가는 집 또 알아봐야 돼. 이사 가야 돼. 이사 비용 들어. 남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개인연금만 남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생각해보세요. 개인연금? 의미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의미 있지. 의미가 왜 없겠어요? 왜 의미가 있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돈이 몰린다. 야, 테슬라가 돈이 많잖아. 왜? 테슬라는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이 시장에 수요를 집어낸 거예요. 야, 전기차가 편리하다. 편하다. 또 생각해볼까? 애플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렇게만큼 돈을 벌었다면 애플이 뭐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삼성 다 삼성 쓰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거에 못지않은 글로벌 금융기업들을 다 보세요. 알리안츠,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다 보험회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정확하게 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거예요. 보험회사놈들, 뭐 은행놈들, 뭐 빚잔치 해가지고 돈 지대만 벌고 나는 맨날 내 돈 빨아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걔네가 돈을 번 거고 네가 필요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걔네가 돈을 번 거잖아. 왜 삼성생명은 욕하면서 테슬라는 욕 안 해? 그쵸? 왜 알리바바는 왜 욕 안 해? 그쵸? 애플은 왜 욕 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왜 이것도 욕하지? 그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전 세계를 차지하는 온갖 금융그룹은 다 보험회사라고. 네. 시장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는 거. 근데 이 보험회사가 이제 로비토가 이제 정부랑 이제 짝짝 붙고 시작하지. 그래서 야 나라가 보니까 야 국민연금 안 될 것 같아. 차진형도 이렇게 많이 너무 안 들어. 다 뺐어. 그럼 이제 야 남은 건 야 보험사 니네밖에 없다. 다 들어와. 네, 금융감독원장에 불러. 네. 그 보험회사 대표들 맨날 1년에 두 번씩 정기 간다음에 합니다. 실제로. 나라한테 가서 이러지. 이 보험회사가. 근데 보험 팔기 너무 힘들어요. 혜택 좀 주세요. 뭐 좀 되는데. 저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게 개인연금 가입시켜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파산 안 하죠. 혜택 좀 주세요. 하니까는 정부가 오케이 줄게. 세제 혜택 줄게. 자, 그래서 한 게 이제 자 개인연금 들어가면 개인연금은 이제 새로운 장표에 있을 거예요. 자, 개인연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적격. 자, 힘내세요. 오늘의 연금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해요.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자, 다시 봐요. 배경 뭐라고요? 자, 보험회사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1층부터 4층까지 짚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다. 우리는 사물만 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로비스트라는 게 왜 있어요? 로비스트라는 게. 기업은 정부를 상대하고 정부는 세계를 상대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실스너 로빙이 4세대 나왔잖아요. 4세대 어때요? 좋아요? 내가 봤을 땐 후져요. 아니 과거에 1세대 실손은 100%였는데 지금 뭐 2세대 오면서 90% 뭐 80% 갔다가 나중에 80% 70% 갔다가 지금 뭐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한도가 1억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계속 안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건강보험이 급여 항목을 늘렸거든. 네. 산정특례 제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보험사들도 불러다가 야 실비 조정해야 돼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안 돼. 그래서 우리 니네한테 법인세 걷어야 돼. 결국엔 조삼모사 아니에요. 이게 의료비로 국가가 걷던 걸 건강보험 확대해가지고 하면 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 중에 더 많아지니까 이거를 다시 국가는 법인세로 걷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이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개인연금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래서 앞에 짚었던 이 1층, 2층, 4층 연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개인연금을 고객한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보험사 그럼 니네 영업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무기를 줄까? 그래 오케이. 두 가지로 내가 불려줄게 연금은. 세제 적격은 자 세금 공제를 해주는 거야. 공제. 세금을 덜 내라고. 연말정산 때 덜 내. 세제 적격 상품이 있는 거고 이게 뭐냐? 자 너네 증권사 들어와. 증권사 너네 연금 펀드 만들어서 팔아. 연금 펀드. 야 보험사 들어와. 보험사는 너네 연금 저축 보험 만들어 팔아. 은행 들어와. 너네는 연금 신탁 만들어 팔아라. 자 여기서 하나만 들어갈게요. 하나 그냥 아주 우리는 이 펀드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와 펀드해야지 하는데 내가 아까 물어본 거랑 똑같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지? 뭐 진보와 보수 뭐 핵심 가치도 정의 못한다고 했죠. 보험 매실하는 얘기 못하겠지. 펀드가 뭐냐 물어봐 고객한테. 일반 사람한테 펀드가 뭔지 정의도 못해요. 네. FC들도 마찬가지야. 요거 한번 설명해봐요. 펀드는 결국에 아까 내가 뭐 주식회사 장난이라고 있어요. 장난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왜 주식회사예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가 대표잖아. 근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죠. 주주.
그럼 이 회사의, 장난이랑 회사의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1억이라는 거 주식을 1000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주. 그럼 한 주당 얼마예요? 10만원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한 주당 10만원짜리 1000주를 가지고 있는 1억짜리 회사가 장난이야. 근데 이 1000주를, 자, 홍길동이 500주, 그 다음에 성춘형이 50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가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하다 보니까 오, 회사가 잘 커. 막 이 회사가 우유를 파는 회사인데 우유 엄청 팔다 보니까 이게 이 회사 가치가 100억이 돼버리는 100억, 아니 1000억. 그럼 한 주당 10만 원이 된 게 얼마가 됐어요? 네. 한 주당 1000만 원인 게 1000배 성장했잖아. 그럼 한 주당 1억이 됐죠, 1억. 네. 1억이 되니까 한 주당 주식 가치가 1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테슬라가랑 삼성전자가 증자한 것처럼 이걸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1000주가 아니라 10,000주가 되고 1,000,000주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해? 야, 이거를 IPO라고 해요. IPO. 뭐냐면 야, 이걸 우리끼리만 주식화했었어. 우리 엄마도 주주, 너도 주주, 우리끼리 친구끼리 주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이 세상에 공개하겠다. IPO가 기업 공개라는 겁니다. 기업을 공개해서 이제 이걸 상장해버려. 그러면은 홍길동 성추장님네 가족만 하고 있었는데 얘네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두가 살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상장된 주식이 되는 거고, 이 상장된 주식이 여러분들 한테는 LG생활관광, 삼성전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펀드라는 건 뭐냐면 이 펀드의 한국말은 펀드는 한국말로 집합 뭐였다? 투자. 다 같이 모여서 투자하는 기구예요, 한국말로. 펀드는. 집합 투자 기구라고 불러요, 펀드를.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디 투자할까? 야, 여기 우리가 셋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모으니까, 3명이니까, 우리 300만원이 되네. 여기 300만원 가지고, 장난거 한 150만원치만 사자. 그리고 장난은 좀 약간 잡주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좀 한 50만원치만 사자. 테슬라도 100만원치만 살까? 이렇게 모여서 투자하는 형태가 펀드인 거예요. 네. 그럼 펀드 이해가 됐죠? 연금 펀드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가입자들한테 연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펀드를 만든 거야. 일반 펀드랑은 달라요. 일반 펀드는 단기적인 수익률이 많이 나야 돼. 그래서 투자 종목도 그렇게 달라져. 근데 연금 펀드들 아까 뭐라 했어요? 20대, 30대, 40대가 지금 돈을 부어서 20년 후에 받을 거니까 포트폴리오가 완전 다르다고. 네. 실제로, 아니, 그렇지 않은데,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사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전용으로 펀드를 만들어라는 게 연금 펀드고, 보험사, 너는 뭐 만든 게 보험밖에 없으니까, 너는 니네 나름대로 보험적 계리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그 연금 신탁. 내가 그 신탁은 요새 없어졌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간간히 만드는 신탁들이 있어요. 근데 연금 신탁은 요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한테는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세금을 공제. 이건 매년 달라져서 제가 맨날 보면 지금 아마 900만원 있고요, 900만원. 그러니까 연소득이 뭐 4,500일 텐데, 이거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공제 한도를 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0만원까지 넣었다? 그럼 한 15% 정도 공제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 할 때 내가 원래 300만원 뱉던 사람이었어. 근데 900만원을 넣어서 15% 공제 더 받으면 얼마야? 한 130만원? 네. 뭐 이렇게 정도해서 연말정산을 덜 뱉는 거야, 덜.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세금 공제를 해주는 거. 내가 낼 때 매년 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정부가, 야, 내가 이 정도 줬으면 은행 증권 뭐, 너 영업할 수 있겠지? 영업해! 해서 국가가 대비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노후를, 야, 니네가 같이 열심히 쪄줘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야,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나라의 노후를 지키자! 너네한테는 세금 공개하는 거 줬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요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는 지금 당시엔 세금 공개를 받아. 근데 받을 때, 이제 나라가 그냥 뭐 공짜로 주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그러니까는 낼 때 세금 공개를 줬으니까 너네 나중에 이제 이거 55세부터 타면 이때는 연금 소득세를 물릴 거야. 받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나이에 따라 5.5%, 처음에는 5.5%에다가 나이 많은 70대 넘으면 아마 3.3%까지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금 소득세를 물릴 거야. 언제? 받을 때. 낼 때는 공제해주고, 받을 때는 떼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 또. 종합소득 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 종소세라고 하죠. 종소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렇게 소득을 나누거든요. 이거를 다 한 간대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종소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배당과 이자는 따로 빼서 얘는 분리과세라고 써요. 분리과세. 얘는 종소세 안에 안 들어가. 그리고 또 이 끝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어. 아까 우리 퇴직금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었다, 그죠? 얘네는 딱 분리해가지고 얘네는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과세. 예. 그래서 분류과세는 이 안에 아예 못 들어가. 분류과세는. 종소세 아예 못 들어가요. 근데 분리과세는 언제까지는 못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 들어가거든. 그게 얼마냐? 연에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까 이거를 금융소득이라고 통칭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네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받잖아요? 그러면 3.3%가 5.5%가 아니라 바로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이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버려요. 종소세로. 그러면은 세율이 3.3에서 5.5가 아니라 바로 20, 30% 쪄버려요. 네. 트릭이지, 트릭. 요런 형태라서 사람들 물어봅니다. 제가 이게 딱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사람들 물어봐요.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돼요? 둘 다 좋아요. 둘은 어느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지금 연말정산 너무 많이 뱉어내. 예. 이거 그리고 내가 고연봉자야. 그럼 이거 반드시 해야 되죠. 예. 이거는 다 설명가 너무 기니까 내가 그냥 세트만 딱 말해요. 연봉 6천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얘 할 필요는 없어. 예. 까부는 거야. 까부는 거. 왜냐면 연봉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말정산 과세 흐름을 보면 공제받으시는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제일 큰 게 소비공제예요. 내가 카드, 신용카드를 얼만큼 썼냐, 현금 얼만큼 썼냐, 체크카드 얼마 썼냐, 제로페이 얼마 썼냐에 따라가지고 지역화폐 얼마 썼냐에서 공제를 달라. 신용카드 보통 15%, 현금 체크카드 30%, 지역 전통화폐 40% 해주거든요. 이 공제도 다 못 맞춰. 네, 그리고 배 타면서 자기 많이 뱉는다고 그래. 근데 소비공제가 맞춰도 뱉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 보면 연봉 5천 딸이들은 보통 얘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공제만 잘 해도 연말정산 안 뱉어. 네. 자, 이거 이해됐죠? 그럼 비적격은 뭐냐? 비적격이 그냥 비과세라고 해서 비적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적격은 연금보험밖에 없어. 여기서 뭐가 달라요? 저축이 빠지지.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통 통상이에요. 100%는 손해보험사가 취급해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취급해요. 왜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냐? 연금저축보험 있죠. 얘는 거의 종신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핵심은 뭐냐면 사망에 있어요. 생명보험만이 사람의 사망을 다뤄요. 근데 손해보험은 인간의 비용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사망도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누고 얘는 보통 종신만기가 아니라 손보설계하면 100세 만기잖아. 100세 이상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손해보험은. 예. 근데 생명보험은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얘는 기본담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연금보험에서만 종신연금형이 수령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종신연금형이 안 돼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15년, 20년, 100세 정액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 구조로 보더라도 얘가 유리하다고. 근데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낼 때는 아무나 혜택 주잖아요. 대신에 비과세라는 건 아까 종소세 얘기했죠? 비과세는 얘네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얘네 들어오질 않아 그냥. 비과세잖아. 아예 앞에 빗자가 붙어요. 공제가 아니라
혜택이 아니라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낼 때는 어떤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그냥 얘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네. 이 비과세라는 포인트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가들과 돈을 벌고 지적 수준이 높고 금융에서 아는 사람일수록 비과세를 하는 거고. 네. 얘네가 광고를 하도 때니까 버스에도 나오고 지하철역에도 붙어있고 삼성증권 뭐 해가지고 나오고 뭐 연예인들이 하니까 이거를 하는데 네. 내가 지금 약간 얘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둘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완전히. 네. 그래서 사실 뭐가 좋아라고 하면 얘 10만원, 얘 20만원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전 그냥 초보자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요. 두 개가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이 비과세는 핵심 포인트가 뭐다? 첫 번째, 나중에 이 과세 흐름에 아예 들어오질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종신토록 연금이 수령이 가능하다. 여기도 간단히 얘네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있거든요. 아니, 연금이 언제 죽을지는 죽을 때까지 남아야지. 국민연금처럼. 그쵸? 달라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지만, 연금보험은 또 종류가 또 다양하네. 자, 연금보험 합니다. 연금보험. 형태가 달라요. 1번. 그냥 공시, 이율, 형이고, 네. 2번. 변액이 있는데, 변액이 있고, 3번. 달러가 있어요. 근데 변액도, 이게 성과 배당형이 있고, 성과형. 여기는 확정금리형이 있어요. 연금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변액에서 그냥 성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성과 배당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이거 연금대로 받는 거. 확정금리, 그냥 IBK나 IM라이프처럼 그냥 7%, 8%가 단리로 확정되어 있는 거. 달러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은, 자, 은퇴 설계가 왜 은퇴 설계냐면, 봐봐요. 국민연금도 어떻게 이렇게 설계해줘야 돼. 내가 두 분 얘기했죠. 두 분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 가입 아니라, 그럼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내고 있으면 내게끔 내줘야지. 퇴직연금도 IRP로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 IRP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개인연금도 보면 개인연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 네. 그 사람의 소비 수준, 그 재정 수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해줘야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은퇴 설계는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보면 결론은 이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개인연금까지 왔는데 개인연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하면 진짜 저희 가평이 자시유명하거든요. 가평 잣든다. 개인연금은. 근데 개인연금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고려해서 고객이, 야, 이걸 들어보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근데 실력 있는 담당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내용도 몰라, 고객은. 그러니까 평생, 연금 좋지, 나중에 해야지, 이러고 살다가 늙는 거예요. 예. 근데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 이거 상담 다 받아가지고 미리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 우리 자녀 연금보험 영세부터 갈 때잖아. 진짜 똑똑한 집은 애 태어나자마자 연금보험부터 같이 줘준다고.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 넣고 2억 타요. 2억 넣으면 30억 타고. 예. 애들이 죽여주면. 이게 유태인의 지혜잖아. 부모가 경제력이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주는 거. 예. 근데 이것도 있고, 젊었을 때부터 은퇴하게 쫙 해서 가면은 내가 최소한의 돈을 내고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나이 먹어서 준비하려고 보면 돈을 이빨이 주택연금 14억짜리 집을 넣어놓고서는 2억도 못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인생 게임을 그렇게 가냐 이거지. 예. 알고 모르고 일단 누구는 2억 넣고 10억을 탔는데 누구는 10억 넣고 2억 타고 죽는다고.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0억을 벌면 뭐해. 금융상품 하나 선택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버리는데. 근데 나는 그냥 쏠랑쏠랑 누가 편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금융상품 은퇴 설계 잘해가지고 인생의 설계 잘해가지고 훨씬 더 극대화해가지고 받아버려. 이게 삶의 질이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고객의 노후를 지킨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한테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냐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보험 설계사를 만났는데 어떤 놈을 만나면 인생의 재앙이 되는 거고 어떤 설계사를 만나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퇴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시면 연금보험을 가입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면 거절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지나가면 어떻게 분노가 치밉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는데 안 한다고?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물어봐요. 부모가 한 50억 준다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부분으로 은퇴설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